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나진석입니다. 네, 16기고요. 2007년에 합격했습니다. 지금껏 현업하고 있고요. 강의도 2011년부터 여기서 줄곧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만. 네, 사회보험법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법 강의계획서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배포 자료 중에 강의계획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Q&A 있잖아요. 학원 그 질문 게시판에 수업 중에 질문을 달아주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실강 쉬는 시간이나 실강 끝나고 나신 다음에 질문 달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메일로 주시거나 이런 거 말고 이쪽 게시판에 달아주셔라는 이런 의미인 거지. 실강 수강생 분들이 이쪽 가서 질문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실강 수강생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일정은 시간이 이제 시간이 09시부터 12시 30분이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갈 겁니다. 내일부터는 12시 45분, 뭐 50분 이 정도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목표에서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입문자. 수강 대상이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초시생,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저는 기본 강의는 초시생, 완전 생초짜, 이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도 많고, 그리고 이제 만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강의 시수도 많고, 설명도 많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대 과목에서 사회보험법은 민법, 선수 과목으로 민법하고 노동법이 사실은 선수 과목이긴 한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먼저 학원에서도 들으셨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쵸. 어쩔 수 없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어쨌든 초시생, 이게 맞춰져 있다. 지금 기본 강의는 요 분에게 맞춰져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시생, 1차를 이제 두 번째 보시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세 번째 보시거나, 또는 2차까지 한번 겪으셨는데, 다시 1차를 보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뭐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강의는 요 분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요 분들을 위한 강의를 12월 달인가요? 11월 달인가요? 런칭을 했다가 폐강했습니다. 자존심이 끼스났습니다, 지금. 자, 다른 강사님들은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이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덜어는 누가 듣냐면, 이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듣고 계신데, 뭐, 말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 가르쳐 주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것 같죠?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막막하니까 이제 이거라도 듣는 겁니다. 그나마 제일 많이 알려주니까 뭐 소식도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법인에 나중에 취업하시면 선배가 많은 법인, 대표하고 나가고 있는 법인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수가 있는 법인에 가시면 그 사수가 나를 갈구는 한이 있더라도 일은 알려줍니다. 자기가 편하려면 나한테 이 일을 가르쳐줘야 자기가 편하니까 그런 법인에 가시길 권합니다. 근데 이제 수습 채용하는 것도 수습을 못 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냥 대표하고 나밖에 없는 법인이라도 뭐 가시는 게 낫긴 한데 가급적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표랑 나밖에 없는데 대표가 영업하러 다니다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일만 던져주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수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짐작에. 저를 돌이켜 봐도 그렇고. 그래도 안 됩니다. 지금 강의는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초시생분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법조문을 직접 해설합니다. 강의 교재로 쓰는 것은 법령집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이 이 법령집입니다.
보시는 이 법령집, 이 법령집이고 두께는 요 정도 되죠. 이 법령집으로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 그 자체를 옮겨온 거기 때문에 혼자서 독학하시기에는 힘든 책입니다. 문장 자체가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법조문 밑에 시험과 연관돼 있는 시행령들을 달아 넣었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서 만든 책은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우리 시험은 현재 법조문 그 자체를 그대로 떠서 지문화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출제 형식이 법조문을 그대로 떠서 내는 게 아니라 법조문을 해석해서 해석한 지문이 나오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물론 저도 거기에 맞춰서 책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계획서의 세 번째 사회보험법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은 6과목이고 4대 보험은 4개죠. 고용보험 4개인데 우리 시험 과목은 6개입니다. 사회보험법 안에서 법은 6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가 전달해 드려야 되긴 하는데 그 한꺼번에 지금도 종합해서 전달해 드릴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을 이제 데리고 가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너무 한꺼번에 이만큼 설명하면 소화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 때는 기본 이론 강의를 한번 들은 걸 전제로 문제풀이 강의를 제가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4대 보험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풀이 강의를 홍보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본 강의는 그렇게 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분들을 위한 재시생들을 위한 강의가 있었다면 그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약간 맛보기로 뭐 이렇게 뒤에 것들을 끌어와가지고 설명하는 거를 하긴 할 텐데 어찌됐건 수강 대상은 초시생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뒷페이지 자 저는 판서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끝에 저는 판서의 형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판서 하면서 설명하는 그래서 이제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동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제 판서를 수업 중에 받아 적으시려고 하면 다 못 받아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람하시면 됩니다. 팔짱 끼고 관람하시면 되고 칠판에 한 판이 다 차면 사진 촬영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때 사진 촬영하신 다음에 집에 가셔서 이제 복습하실 때 그때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는 정면만 보시면 됩니다. 저만 바라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교감을 지도할 겁니다. 교감을 지도하면 응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교감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실강 수강생분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시느냐에 따라서 해마다 품질이 달라집니다. 완성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완성하는 게 아니고 교감하면서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진도표는 지금 이제 17회까지 돼 있고 당당하게 보강이 적혀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직전 기본 이론 강의가 9월에 있었죠. 9월에 26년도를 대비한 시험. 지금 우리가 대비하는 시험이죠. 그 시험에 대비하는 기본 이론 강의가 작년 9월에 있었는데 그 9월에 나갔던 진도를 적어놓은 겁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나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템포가 한 템포 늦춰진다면 보강이 두 번째까지 있어야 될 거고 템포가 한 템포 빨라진다고 해도 보강이 없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강의 계획서는 그 정도 보시고 두 번째 배포 자료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기본 강의 OT 1번 보겠습니다. 1번 강의 재밌습니다. 강의 재밌습니다. 알고 오셨죠? 알고 오셨죠? 알고 오셨죠? 그죠? 제 이름도 알고 오셨죠? 그죠? 그죠? 알고 오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강의 재밌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시험일을 충분히 앞두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일을 충분히 앞두지 않으면 저는 설명이 길어서 이 강의 못 듣습니다. 선택도 못 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미 수강하고 계시니까. 3번에 하루에 강의 1회 분량만 공부하시고 심화 학습을 하세요. 이거 지키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낯서실 겁니다. 저는 공부 방법을 이렇게 변경하고 합격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권하는 바이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강을 기준으로 오전에 1회 강의를 수강하시잖아요. 일부러 오전에 잡았습니다. 제가 오후에 잡으면 여러분 늦잠 자고 늦게 오시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 제가 장수했거든요. 제가 그 장수한 레퍼토리도 강의 중에 나오긴 할 겁니다. 저 7년 했습니다. 7년. 25살부터 32살까지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장수의 노하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장수한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이 방식은 장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터득하게 된 변경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장수를 극복했다 이제 이런 건데 오전에 실강 하나 들으시고 점심 식사하시면 2시죠. 예, 그 2시부터 실강 1회 분량에 대한 기본서 복습을 진행하시다 보면 저녁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은 복습한 분량이 별로 없겠지만 내일부터는 많겠죠. 그러고 나면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면 복습하실 때 판서 사진 찍은 걸 가지고 복습하시는 거죠. 필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저녁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집을 구매하셔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심화학습입니다. 현재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수학학원들 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딸을 키워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저는 학원을 단과학원 1시간짜리 들었는데 우리 딸은 한 번 가면 3시간씩 있어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그것도 주 3회나 가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심화학습까지 가야 됩니다. 문제집은 뭐 아무거나 고르세요. 제일 잘 팔리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뭐 제 거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문제집 2권을 각각 2번씩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보다 더 하셔야 합격하시겠죠? 그게 기본이니까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에 복습하고 필기하고 복습하고 저녁에 문제풀이하고 그렇게까지 루틴으로 만들면 하루 중에 다른 과목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주말에도 다른 과목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토요일만 돼도 여러분들은 진도가 밀릴 겁니다. 네,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진도가 안 밀리고 그 3가지를 다 하시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초시생은 반드시 밀릴 겁니다. 이분은 안 밀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부탁하건대 권유하건대 한 달 내내 사보만 하세요. 그냥 괜히 제가 사보 강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4번. 그래서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는 사보만 하세요. 그렇게 권합니다. 그렇게 권합니다. 3번째 줄 끝에 다른 과목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그걸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불안감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한 달 지나면 2월 달부터는 다른 과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뭔가를 하셨는데 그 부족한 뭔가를 내가 복습하면서 지금 1월 달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둘 다 못하니까 이것만 하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껏 2과목, 3과목을 병행하시면서 자기가 성공적인 공부의 경로를 밟아왔고 그 방법을 알고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수년간 내가 공부에 대해서 뭔가 노무사 시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못 내고 있다라고 하면 방법을 바꿔보시자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5번. 강의 들을 때 연극 보시듯이 감상해 주시고 판서는 사진 촬영하시면 됩니다. 사진 촬영할 시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영상 수강생분들은 1배속으로 수강하시길 권합니다. 우리 이제 실강생분들은 지금 1배속이죠. 동영상은 뭐 요즘에
그쵸. 1.5배속 막 그렇게 들으시죠. 그러고 있죠, 지금. 1.5배속, 2배속 막 듣고 계시죠. 네, 1.2까지는 내가 양보할게요. 자, 그랬는데 지금 내가, 아우, 근데 두 번째 줄에, 생소하잖아요. 이게 전달이 됩니까? 빨리빨리 얘기 들으면.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자, 7번. 생각하고 정리하고 떠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공부를, 학습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는 1단계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죠. 1단계. 그거는 이제 강의를 제가 하는 거. 그죠? 그런데 2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공부가 3단계부터 진짜 공부구나 라고 방식을 변경하고 난 다음부터 장수를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극복했어요. 그래서 3단계에 안 들어가면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단계는 강의 듣고 지금 오전 지나갔죠? 그럼 2단계 하시면 강의 종료 후에 기본서 읽은 게 복습이잖아요. 그러면 오후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노트에 정리하는 거를 오후에 하실 수 있고 문제를 푸는 거는 저녁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웃풋 출력하는 거는 결국에는 오후 늦게나 저녁 때부터 가능하죠. 그때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때부터 공부하는 시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출력을 하루 중에 2시간 했다. 그러면 오늘 공부 2시간 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 2시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양가로 1번. 생각하고 정리하고 떠올리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합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 요즘에 호 잘 안 가지고 있죠? 호. 다산 정약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의 호는 떠올립니다. 떠올 나진석입니다. 자, 떠올 나진석입니다. 떠올려야 됩니다.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3번 훈련입니다. 결국에는 뭐 학습, 복습 이런 거 아닙니다. 훈련이에요. 훈련은 그 지향점이 특정 쟁점에 대해서 누가 툭 치고 물어봤을 때 3초 안에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변이 문어체로 나와야 돼요. 문어체, 구어체가 아니고 문어체. 그러니까 법전에 있는 내용,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 판례에 있는 내용, 문어체로 나와야 됩니다. 3초 안에 안 나오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좀 도와주시죠.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죠. 그 노동법 수업 들으셨습니까? 노동법 1차로 들으셨습니까? 그럼 2차로 들으셨습니까? 그럼 잘하시겠네요. 그죠? 아주 훌륭합니다. 쉬운 질문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뭐예요? 끝났어요. 3초. 네, 이렇다고요?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자, 노동법 수업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거짓말하는 건 아니시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노동법 수업 들으셨나요? 근로자가 뭐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근로계약. 어찌됐건 해보세요. 어찌됐건 문장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이 중요하고 종속성을 떼야 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의 양이 가늠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공부를. 그런데 그 공부를 많이 하신 그 공부를 훈련의 방향을 이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툭 치면 3초 안에 나오는 것은 특정 쟁점에 대해서
하나의 쟁점이 있어요. 근로자라는 쟁점이에요. 그 쟁점에 대해서 툭 치면 3초 안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법의 관점에서 판례의 관점에서 법의 관점에서 문어체로 나오고 판례의 관점에서 문어체로 나오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로자 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인걸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앞에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이렇게 있을 거고 판례는 사용 종속 관계 있으면서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그걸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로자 이렇게 툭 쳤을 때 이게 탁탁 나오면 돼요. 구분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내가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번입니다. 노무사 시험의 합격률입니다. 합격률입니다. 그 25년도 1차 시험이 50%에 육박했죠. 합격률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6년에도 그럴 것이냐 그러면 좋겠는데 혹시 24년도 합격률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년도, 23년도 확인해 보시고 2차 시험의 합격률은 뭐 보는 자리로 계속 이제 한 자리 수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 평균적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해볼게요. 평균적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거면 수치상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로 사는 거예요? 평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봤을 때 평균은 50점 아닌가요?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제 정말 다 누구는 1점이고 누구는 100점이다라고 하면 그럼 평균은 50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50점 정도, 50% 정도, 50% 위, 50% 아래 요 정도면 평균이지 않을까요? 그죠? 평균. 그래서 이제 2차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내가 남들 하듯이 평균이란 단어가 수치상으로 50% 언저리니까 평균은 단어로 풀면 남들 하듯이잖아요. 맞죠? 남들 하듯이. 수험생들 중에 남들 하듯이잖아요. 합격생들 중에 남들 하듯이가 아니라 내 주위에서 수험생들 중에 남들 하듯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험생들 중에 남들 하듯이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러면 50%잖아요. 그렇죠? 2차 합격률은 몇 프로예요? 50%면 떨어져요. 1차도 지금 24년도, 23년도라면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남들한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더 어떻게 하지? 더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 9번에 자, 사회보험법 문항수가 24년부터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 익히 알고 계실 거고 사회보험법은 사실상 고용산재법입니다. 문항수를 보시면 징수법은 고용산재의 징수를 모아놓은 게 징수법이어서 징수법의 정식 명칭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결국에 고용산재법이다 라는 겁니다. 건강하고연금은 징수법이 그 법률 안에 각각 장착하고 있는데 고용산재법만 징수를 따로 뗐다. 그래서 결국은 문항수를 보면 우리 시험은 고용산재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계획서에 진도표를 보시면 진도표 17회, 18회 강의 중에 고용산재 징수까지가 언제까지 가죠? 15회까지 가죠. 징글징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기본 강의 1월달 기본 강의 수강생 분들을 위한 스케줄인데 자 1번 추록 1번 배포 내일 드리겠습니다. 내일 추록 1번 추록 1은 뭐냐면 요 이제 법령집이 있잖아요. 법령집이 요 법령집이 이제 9월달에 나와요. 9월달에 이제 기본 강의를 한번 했으니까 법령집이 9월달에 나와요. 그럼 9월부터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1월 1일 당일까지 개정된 법률이 있을까봐
있으면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모아놓은 게 추록 1이에요. 그 추록 1이 지금 현재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선생님들한테는 내일 배포 자료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추록 1에 대한 무료 특강은 선생님들은 들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강의 중에 그걸 할 거니까. 추록 1에 대한 무료 특강은 작년 9월달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을 위한 강의일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추록 2가 배포가 될 텐데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무료로 배포될 텐데, 그것은 3월달에 문제풀이 강의가 개설될 텐데 그 당일날 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그걸 이렇게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11번 뭐 됐습니다. 뭐 되셨고, 그 다음에 25년도 1차 시험 후 직후에 회신을 봐주시면, 이거는 이제 왜 만들었냐면, 혹시 저를 모르시고 오셨을까봐, 모르시고 오셨는데 잘 들어오셨죠, 그죠? 근데 이제 뭐 말이 느리다고 나가실까봐, 아니야, 너 잘 들어왔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세 번째 분의 아이디, 긴 배경 설명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분의 두 번째 줄에 정말 처음에 너무 힘든데 반복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 스스로든지 입으로 따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툭 치면 그 개념이 어디서 봤지까지 떠오르더라, 페이지가 떠오르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분은 제안해 주신 공부 방법 덕분에 뭐 좋았다, 뭐 이런 겁니다. 많은데 시험 직후 것만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일부러. 많은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4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니까 암기 부담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그 이 페이지에 지금 이제 두 번째 분 있죠. 말이 더 필요 없네요. 근데 그 옆에 첫 강의 때 낯선 과목과 강의 계획서의 일말의 의심, 그죠? 의심 많이 하십니다. 첫날 의심 많이 하십니다. 자, 첫날, 둘째 날 잘 극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페이지에 두 번째 아이디, 깊게 학습하는 것이 난이도에 관계없이 시험 잘 보는 거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보험법 나갈 겁니다. 사회보험법. 그런데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얘 배우는 건데, 얘 배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나갈 법률은 산재법이에요. 사회부장기본법부터 안 나가고 산재법부터 나갈 건데, 그 전에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회법에 요거 설명할 겁니다. 사회법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를 설명할 거고, 두 번째, 사회법에 지금 사회법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의의가 뭔지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두 가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원래는, 저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민법 시간에는 이걸 하는 게 아니죠. 노동법 시간에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제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듣고 나면 사회법이 뭔지, 노무사가 뭔지, 노무사가 하는 일이 뭔지, 그걸 이제 생각이 더 이렇게 자유로워집니다. 사회법은 동등한 위계로 뭘 가지고 있냐면 노동법을 가지고 있고, 사회보험법은 노동법을 가지고 있고, 사회보험법 안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건데, 사회보험법에 동등한 위계로 노동법이 있고,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사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동등한 위계 선상에서 뭐가 또 있을 수 있냐면 민법이 있죠.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사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동등한 위계로 행정법, 헌법이 있다면 얘를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법이죠.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민사법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계약입니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계약 바탕에 흐르는 것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 자체가 사적 거래죠. 사적 거래인 겁니다. 공법에서의 키워드는, 공법은 이런 겁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룰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룰, 국가. 그런데 사회법은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갖는데, 그 의미들을, 이렇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다르다는 걸 성격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법의 등장 배경. 사실은 이제 이것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민사법에 도도하게 흐르는 3대 개념이 있어요. 만약에 민법이 뭔가 좀 설명을 들어도 막히고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요 세 개의 잣대를 들이대 보세요. 그러면 많이 풀릴 거예요. 무슨 잣대냐면 계약 자유, 소유권 절대, 그 다음에 과실 책임. 계약은 자유롭게 행해지고 그 계약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너 어떻게 계약했어? 라는 거를 보려니까 이렇게 계약했어? 그러니까 문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문서 계약서, 그걸 그래서 처분 문서라고 불러요. 그 문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문서대로, 법 이전에. 소유권 절대, 내 거 절대 뺏어가면 안 돼요. 내 것. 그리고 책임만큼, 과실만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계약 자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건데 뺏어갔다는 거지. 전달됐나요? 내 거가 보장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건데 누가 뺏어갔다는 거야.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 책임이 아닌데 책임졌다는 거죠. 그죠? 전달됐죠? 그죠? 그러면 얘네가 등장하게 된 것은 얘네가 등장하게 된 이전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가. 그게 뭐예요? 왕정이 있었던 거예요. 왕정. 지금 프랑스 혁명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시절에 그 이전에 왕정이 있었던 거예요. 봉건 영주가 있었던 거고, 내 건데 뺏어갔어. 그리고 내 책임이 아닌데 나한테 뒤집어 씌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꼴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목을 친 거예요. 목을 치고 새 세상을 만들었어. 새 세상을 만들면서 이 룰을 정한 거예요. 이 룰. 너무나 좋은 룰인 거지. 누구한테? 상인들한테. 그래서 이 상인들이 이제 권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 말을 민법 시간에 해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시죠? 그래요. 자, 사회법이 등장한 배경입니다. 사회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등장했냐면, 시작을 여기서 해야 돼요. 요거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이고 고전 경제학입니다. 여기가 생산의 3요소입니다. 생산의 3요소. 토지, 자본, 노동이 생산의 3요소입니다. 이 생산의 3요소를 잘 조합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요 안에서
생산품이 나옵니다. 생산품을 밖에다가 팔죠.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제 팔죠. 누군가에게. 그럼 뭐가 들어오는 거죠? 돈이 오죠. 상품이 이제 갔잖아요. 이렇게 돈이 이렇게 오는 거죠. 돈이 이렇게 왔을 때 들어간 비용 빼고 남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마진이죠. 이익입니다. 마진. 그 마진이 이만큼 있다. 그 마진이 이만큼 있다. 그 마진이 이만큼 생겼다. 이만큼 생겼는데 노동자한테 요만큼 월급으로 주고 나면 요만큼을 누가 먹어요? 여기 A사 사장이 먹죠. 이 A사 사장이 먹는 것을 요거를 그냥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은 그러니까 이익을 달성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요거를 여기 지금 대낮이죠. 백주대낮 민주사회죠. 요거를 착취라고 얘기하죠. 착취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 때문에 자 지금 백주대낮이죠.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국정원에 신고하지 마세요. 자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요거를 요만큼의 이익이 생겼는데 노동자에게 요만큼 주고 요만큼 사장이 먹으면 이걸 착취라고 얘기합니다. 착취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용어 개념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냥 자본주의에서 이걸 착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생산한 요만큼 중에 노동자한테 요만큼 주고 요만큼 사장이 먹으니까 이걸 착취라고 얘기한다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정적이니까 이걸 잘 안 쓰고 사업주들은 이거를 이익을 봤다, 마진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별거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렇고 자 그러면 이 생산품을 거래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생산 요소는 거래하지 않는다. 지금 어떤 얘기냐면 고전 경제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 요소는 거래하지 않아요. 현대 사회에는 토지를 거래하죠. 집 거래하고 땅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무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그 토지 거래 허가제 있어가지고 그죠? 저 이번에 힘들었는데 집 사는데 이거 토지 거래 허가제 때문에 아파트를 살려면 아파트 건물도 있지만 그 밑에 땅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땅에 대해서 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 구청에다가 그거 지금은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요거 고전 경제학에서는 생산 요소는 거래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인 거고 자본에 대해서 지금은 거래하죠. 그래서 비용을 뭐로 냅니까? 이자를 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노동에 대해서도 거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전 경제학에서 노동은 거래하지 않는데 왜 거래하지 않냐면 노동은 노동자의 인격과 분리해서 거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뭐를 거래하는 거였냐? 자, 플라톤 시대까지 갑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시대까지 갑니다. 노동은 노예가 하는 거지, 시민은 정치하는 거야. 이렇게 있어요. 책 읽다 보면 나와요. 그들이 쓴 책 읽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시절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이거 부정적으로 볼 건 없고 그냥 시민들하고 노예들을 구분한 건 거예요. 노동의 관점이 노예가 노동을 제공하는 관점으로 시작이 됐다 보니까 이 시대에도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근로계약, 노동계약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노예 노동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리를 했어요. 노예 노동의 임대차 계약. 내가 귀족인데 우리 노예 한 명 빌려줄게. 빌려줄 테니까 일 시키고 그다음에 그 빌려주는 가격 나한테 줘야지.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노예 노동의 임대차 계약.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자유로운 시민이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치면 그 정도 가격은 최소한 줘야 돼. 이렇게 이제 한 건 거지. 그 노예 중에 기술이 높은 사람의 가격은 나한테 쳐줘야 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논리 구조를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혁명이 있었잖아. 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다 자유로워졌어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건 거예요. 네. 어쨌든 자, 지금은 생산 요소는 거래하지 않는다. 이게 대전제인 거예요. 거래하지 않아. 뭐만 거래하는 거예요? 생산품만 거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자고요. 한번 자 보자고요. 여기 노동자는 자기 노동을 투입할 수도 있고 타인 노동을 투입할 수 있어요. 여기가 시스템인데 회사예요. 주식회사 A사예요. 주식회사 A사의 A 사장이에요. 요게 회사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이 A사의 시스템에서 A사의 사장인 A 사장이 자기 노동을 투입했다면 그 A 사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영업자라고 부를 거예요. A 사장은 자영업자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노동을 투입한 A 사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사업주라고 부를 거예요. 사업주, 기업가, 사장 이렇게 이제 부를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를 거예요. 근데 우리 관심 사항은 뭐냐면 이 타인을 뭐라고 부를 거냐는 거예요. 얘 누구예요? 얘가 노동자예요. 그러면 이 노동자는 노동자 갑이에요. 노동자 갑. 이 노동자 갑은 A 사장처럼 자기 노동을 투입하거나 타인의 노동을 을을 데리고 와서 이걸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하고 노동자 갑은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동자 갑이 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지 못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자 반대로 얘기하면 생산 요소를 소유한 A 사장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뭘 남기는 거예요? 마진을 남기는 거예요. 마진을 남겨서 그거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갑은 마진을 남길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굶어 죽어야 돼요. 실제로 굶어 죽어야 돼요. 안 굶어 죽으려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건 거예요. 이 안으로. 그렇게 우려하지 마세요. 전 세계 임금 노동자는 80%입니다. 우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임금 노동자는 80%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개념은 노동자란 자, 두 번째 이제 정리합시다. 자, 두 번째. 노동자는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라고 쓸까? 좀 그러지 않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못한 자죠, 사실은. 자,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예요. 뭐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노동만 생각하고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게 노동자예요. 그러면 자, 이제 세 번째. 그 노동자가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노동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우리 이제 근로자의 개념이 아직까지는 근로자죠.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라고 돼 있잖아요. 조만간 노동자로 바뀌겠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입법이 아직 안 돼가지고 이제 안 바뀌고 있잖아요. 이 노동계약, 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의 효과인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효과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효과는 단기적으로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갑은 경제적으로 안전해질 거예요. 갑은. 그렇죠? 월급 받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자, 갑은 단기적으로 즉시 관계가 형성되는데 어떤 관계냐면 사용종속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사용자의 위계질서 내로 편입될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쵸? 이거 사용종속은 뭐예요? 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죠? 위계질서 내로 편입된다는 건 뭐예요? 하극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는
단기 2개, 장기. 자,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단절될 위험에 노출될 거예요. 어떤 위험들에 노출될 거냐면, 자, 첫 번째, 여성 근로자, 여성 노동자라면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고용이 단절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두 번째, 자, 부상, 질병이 발생돼서 고용이 단절될 건데, 그런데 그 원인이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게 있을 거고, 이 일과 관련이 없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냥 나이 드는 거, 늙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용이 단절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실직하게 될 건데, 뭐 회사가 이제 폐업할 수도 있고, 이제 해고당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고용이 단절될 거예요. 고용이 단절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제적 안전이 위태로워져요. 경제적 안전이 위태로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레볼루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그래서 기존에는 이 고용이 단절될 이 위험을 개인의 위험으로 치부했어요. 이것을 개인의 위험으로 치부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다. 야, 이걸 사회가 제도적으로 떠안자. 이것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을 전환하면서 등장하는 시스템, 법률들이 있는 거예요. 얘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이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법제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소득을 지원해 주죠. 그 다음에 일과 관련이 있을 때 부상질병은 산재법에서 치료해주고 휴업급여로서 생계비를 지원해줘요. 일과 관련이 없을 때 부상질병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치료를 해줘요. 그 다음에 늙었을 때 국민연금, 젊어서 소득을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으로써 노후의 소득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줘요. 폐업했을 때 임금, 채권, 보장법. 그래서 3개월 월급하고 3년치 퇴직금은 국가에서 책임져 줘요. 그 다음에 물론 다 만족스럽진 않지.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치를 체불당했어. 근데 3년치밖에 안 줘. 그런데 어쨌든 3년치라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회사 그 사회적 책임으로, 사회적 위험으로, 사회적 책임으로 이제 다 떠안겠다라는 거니까. 해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해고 제한 법리를 작동시키고 있어요. 이 것들이 전부 다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 제도라는 거예요. 제도, 시스템, 사회 시스템. 사회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만든 이 제도, 이 법들이 사회법이에요. 얘가 사회법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법은 이 고용이 단절될 위험들을 개인적 위험으로 치부하다가 사회가 이대로 나가면 안 되겠다.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요소, 시장 실패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회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유지해가기 위한 제도 시스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노동법의 모든 교수님들 노동법의 첫 페이지에도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노동법은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회법의 등장 배경인 거예요. 등장 배경. 이제 사회법의 존재 이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만약에 자,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갑 입장인 거예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시작했어요. 시작. A사와 갑이 만나가지고 A사의 A 사장이 갑과 만나가지고 자, 시작. 계약을 했어요. 시작. 계약을 했어요. 자, 계약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출발이 어디서 했다고? 계약은 출발 어디서 했다고? 민법에서 했다고. 계약은 자유와 평등이 내재되어 있는 개념이라고요. 자유와 평등. 자, 자유와 평등.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유와 평등이에요. 자유로운 양 당사자가 대등한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마침 근로계약이었던 거예요. 근로계약이었는데 자, 근로계약 체결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로계약의 체결의 갑의 효과로서 단기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죠. 어떤 관계? 사용, 종속관계, 위계, 질서가 형성되죠. 그러면 자, 보자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는데 사용 종속 관계가 형성됩니다. 위계 질서 내로 즉시 편입됩니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갑이 지금 현재 뭐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대등한 시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얘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거죠. 이거를 법 연구자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논리 구조로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는 것은 이 화살표는 이퀄이거든. 이퀄. 수학에서 이퀄. 이퀄인데 시작을 자유롭게 했는데 종료된 것이 끝난 지점 보니까 종속과 위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종속이 복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속도 아니죠. 구속도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자 이래요. 왕의 목을 뱄다 그랬죠. 그죠? 영주의 목을 뱄어요. 그러면 누가 뱄 거야? 노예가 뱄잖아. 에? 혁명을 일으키는 꿈꾸는 자는 농노가 뱄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 구속을 풀 수 있는 방법. 뭐에 구속돼 있어요? 아버지가 노예면 너도 노예지. 그잖아. 피에 묶여 있어요. 혈연. 피에 묶여 있다고. 농노는 어디에 묶여 있어요? 땅에 묶여 있어요. 전달됐나요? 이렇게 묶여 있다고. 묶여 있는 거를 자, 없애버리는.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뭐라고 쓸까? 이렇게 쓰면 근데 뭐라고 쓸 거야,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 이렇게 쓴 순간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쓴 순간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쓴 순간. 근데 자,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부정할 수 없을걸? 어?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노동자는 왜 자본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놈의 월급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놈의 월급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납득이 됐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쓰는 거는 납득이 돼? 안 되잖아. 그죠? 왜냐하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복종.
구속이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배웠어? 종속. 그죠? 종속이라고 배웠잖아요. 종속은 뭐라고? 복종 아니라며. 구속도 아니라며. 종속이라며. 그러면 이 둘을 가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회법이 작동되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사회법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회법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노무사는 이런 사회법을 니네만 독점해 라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인 거예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이제 산재법을 들어가고 고용보험 이렇게 막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열릴 겁니다. 이제 민법에서도 계약 자유, 소유권 절대, 과실 책임. 민법이 안 풀리면 얘를 갖다 들이대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풀릴 겁니다. 그러면 사회법에서는 얘네들을 다 자, 이렇게 하거든요. 사회법에서는 얘를 전복시켜요. 세 가지를 다. 대표적으로 사회법에서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렇게 적으면 그림이 예쁜가요?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무과실 책임이에요. 산재에서는 노동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보상해줘요. 그리고 산재에서는 사용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사용자한테 산재보험이 들었으면 노동자가 부담받게 해줘요. 무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 그 다음에 계약 자유 일정 부분 사회법에서는 강행 규정의 성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직금 없는 계약. 퇴직금 안 받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에 민법적 시각이라면 계약 자유니까 그렇게 계약하면 그렇게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법에서는 무효거든요. 그렇게 이 둘이 계약했어? 상관없어. 무효야. 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사회보험 안 들어가기로 약정했어요. 3.3%로 약정했어요. 4대 보험 안 들어가기로 약정했어. 무효야. 강행 규정. 계약 자유를 무시하는 강행 규정. 요렇게 요 민법의 이론들을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배포 자료 보겠습니다. 배포 자료 한 장짜리인데 독일의 산재보험 운영 방식입니다. 독일의 산재보험 운영 방식입니다. 한 장짜리. 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산재보험제도 도입 이전에 재해 발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을 때에만 재해 근로자가 책임배상법에 따라 우리나라로 치면 민사소송 제기했다는 거예요. 민사소송,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우리나라로 치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했다는 거예요. 산재법이 없었으니까, 산재제도가 없었으니까. 두 줄 밑에 끝에 그러나 산재보험제도 도입을 통해서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돼.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독일 거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돼서 산재 발생 책임을 묻지 않고 보험급여가 제공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법의 모습이에요. 이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입니다. 독일에서는 산재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 산재법만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도 나머지 법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나머지 법률들은 회사와 직원이 50대 50, 반반 50%씩 반반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산재법만 유독 회사, 사용자 100%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 독일에서부터 온 제도를 그대로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되셨고 다음번 배포 자료 프랑스 노동법 주요 문장입니다.
프랑스 노동법 주요 문장. 자, 참고로 이거 광고 아닙니다. 이 책인데 이 책 이 정도 두께인 거죠. 이 정도 두께 이 책인데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저랑 출판사랑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저자님하고도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판서에 얘기했던 이 내용들은 이 책의 바탕으로 이 책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린 거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너무 좋은 문구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정리해서 2페이지로 정리해서 오긴 왔는데, 이 내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지금도 시중에 팔고 있으니까 이거 광고랑 저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노무사로 하시겠다고 하시니 소장 가치가 있다. 소장 가치. 이 책 지금 이 법령집의 유효 기간은 1년이죠. 1년입니다. 지금 저 프랑스 노동법 저건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노무사로 사시는 동안. 보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서문 첫 번째 줄, 민법전이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 그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 그죠? 사회법 사상은 두 번째 줄에 종속관계, 그죠?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종속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네 번째 줄 끝에 사회법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있다. 그 다음 줄에 고용이 뭐냐? 고용은 노동을 인간들의 경제적 안전의 주된 원천으로 본다는 거예요. 고용 자체가. 고용을 통해서 경제적 안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런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제1장에서 세 번째 3번 목차에서 세 번째 줄에 노동법은 노동시장에서 교환의 단기성을 넘어서 인간 삶의 장기성과 세대 지속의 고려. 자,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자, 단기적으로 경제적 안전을 추구한다. 그 개념인 거고, 장기적으로 늙은 것까지 보장하는 국민연금 이런 까지 보장하는 삶의 생애주기까지 고려한다는 거예요. 하나 빠뜨렸네요. 여기에서. 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네 가지 효과가 나온다. 네 가지 효과. 이 네 가지 효과 중에 자, 공동체 연대, 사회적 연대로 강제 편입.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회적 연대로 강제로 편입시켜요. 그게 뭐냐? 사회보장법, 사회보험법 적용이 강제라는 거예요. 그 즉시. 근로계약 체결 효과 네 번째 공동체 연대로 강제로 편입됩니다. 이것을 징수법에서 이제 테크닉을 어떻게 발휘했냐면 당연 적용이라는 개념으로 이 정신을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당연 적용,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사회법 적용의 당연 적용 대상이에요. 당연 적용. 그래서 뭐 가입 신청이라는 행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회보험의 보장을 받는 그런 당연 적용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강제로 편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삶의 장기성을 고려했다라는 거. 그 다음 줄에 끝에 이 법은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인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법의 과실 책임을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법에서는 사회법 특수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번에서 첫 번째 1번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개인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민사법인 거예요. 국가의 운영을 규율하는 공법, 행정법과 헌법입니다. 공동체의 삶을 규율하는 사회법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법. 지금 우리는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으로서 사회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에서 근로계약의 제도화에서 근로계약은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와 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목적인 노동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허구 전달됐나요?
불가능하다니까. 애초에 불가능해. 그러니까 자, 근로계약을 시작할 때 자유와 평등한 사람이 이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인격과 분리해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노동력 제공만을 거래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분리가 불가능하니까 이 위계질서 밑으로 편입돼서 마치 구속되고 마치 복종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지. 애초에 노동은 거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인격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인격을 거래할 수 있느냐? 그거는 도덕의 관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노동은 인격과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는 게 본질인데 인격과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거래를 해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과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허구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건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유명한 선언이 있죠. 필라델피아 선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첫 번째 단락 3장의 1번의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재화의 교환에 있어서 단기간에 발생되는 일들만 규율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런 교환 속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삶이라는 장기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아, 출산 이런 게 등장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근로계약은 사회보험을 국가의 새롭고 독특한 측면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됐습니다. 뭐 두 번째 2번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왜냐하면 모든 근로자와 모든 임금이 사회보장에 구속되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근로계약의 체결 효과로서 공동체 연대 당연 적용이에요. 사회법 적용이 당연 적용이라고. 그 즉시 강제로 편입돼 버려요. 요거를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5장의 종속에서 자 1번의 네 번째 줄에 평등과 개인의 자유 위에 완전히 빠져있던 프랑스 혁명가들 무슨 말이에요? 혁명하고 나면 세상 만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혁명가들은 오히려 이 노동의 자유로부터 독립된 노동자의 도래를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유로운 노동자, 독립된 노동자를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종속은 근로계약의 지표로 자리 잡았으며 노동법은 종속 노동에 관한 법으로 자리 잡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사를 진로로 정하신 순간 그리고 노무사를 합격하신 이후에도 종속이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연구 대상이고 품고 살아야 될 화두예요. 그만큼의 큰 주제입니다. 종속은. 두 번째,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계약의 이행에서 그가 갖는 자유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 문장 너무 멋지지 않나요?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이런 거 읽으면서. 여기 박재성 박사님이라는 지금 한국노동연구원인가 거기 이제 계신 분이신데 프랑스 유학 가셔가지고 자기 이제 스승님한테 이제 배운 거죠. 그 스승님한테 배운 그 저서들을 이제 자기 방식으로 풀어서 쓰신 게 이제 이 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스승님이 아마 알랭 슈페오일 건데, 예. 그분의 이제 원서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역할도 하시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국에서 임종률 교수님, 그 다음에 김영배 교수님의 노동법만 보다가 이런 책을 뚝 보니까 세상이 완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소개 또 해드리고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시각을 완전히 다르게 열 수 있었습니다. 3번 종속과 위계. 네 번째 줄의 종속은 그 자신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포함해야만 되는 거죠. 전달 됐나요? 종속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으면 구속과 복종이랑 일치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하잖아. 너무 우울하잖아. 그러니까 종속의 개념 안에는 아무튼 그래야 된다. 됐습니다.
근로계약의 개념 요소인 종속은 따라서 노동법에 의해서 제한된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7장의 첫 번째 줄 끝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종속 하에서 일을 하도록 약정한 시간.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이 시간급 얼마로 고시되는 거예요.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1320원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근로기준법을 배우셨다면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는데 사장이 일을 안 시켜. 그럼 월급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안 줘야 되죠. 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 노동법 1차 노동법이건 2차 노동법이건 가셔서 그 법리 구조를 그 강사님한테 들으시는 건 그렇게 하시고, 제 관점에서는 야,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할 시간을 계약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시간을 제공했으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쓰든 그건 네 맘인데 일을 안 시킨 것도 시간을 썼잖아. 그러니까 돈 줘,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 다음 페이지 마지막에 8장 두 번째, 관계를 창설한다. 관계는 종속관계로 정의된다. 3번에 힘들게 일하지만 통상적인 수준의 생존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가난한 근로자의 수가 근로빈곤층이라고 이제 우리 사회법에서는 표현합니다. 근로빈곤층. 힘들게 일하지만 통상적인 수준의 생존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가난한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노동법이 작동을 안 하는 거지. 노동법에 문제가 있는 거야. 노동법이 파산한 거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포자료 목록이 있죠? 한 장짜리. 배포자료 목록 중에 오늘 나간 것은 1번하고 2번이 나갔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이제 좀 더 많은 게 나갈 거고, 뒷페이지까지 있죠? 61번까지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배포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시면 한 번 보고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날 때까지 버리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배포자료 목록에 앞에 순번이 있잖아요. 그 순번이 있으면 배포자료가 배포가 되면 그 뭐 좌상단에 하시건 우상단에 하시건 그 숫자를 적어 넘버링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자료를 봅시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료를 한 번에 그냥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웬만하면 한 번 언급하고 나면 다시 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배포 자료는 구매하지 마시고 판매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놨습니다. 수업 실강생분들 그냥 받으시면 되고, 제가 운영하는 이제 티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티스토리에 기본 강의 실강이 끝나고 나면 그날 저녁에 이제 올리게 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티스토리는 아까 그 OT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써 있죠? URL 주소 이렇게 있고, 얘는 이제 대화형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댓글도 못 달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료는 이제 그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